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서 1000포인트 돌파가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2000년 언저리에 닷컴 버블 때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아예 주식시장 떠난 분들도 많은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했다고 하니까 최근 또 주식시장 분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 투자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는 취지로 출발한 코스닥이 좀 더 나은 시장이 되려면 뭘 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경기장 입장은 제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할수록 요즘 구단들은 적자가 쌓이는 구조랍니다. 스포츠 시장을 경제 관점에서 풀어보는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이 문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긴 했는데 며칠 전에 0.3%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군요.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시장도 이제 슬슬 올라와서 전고점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을 다소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주가는 역시 외국인이 좀 사야 오르지 개인들이 끌어올린 주가는 한계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즘 네, 그런 논란이 맞습니다. 좀 있죠? 네네, 그렇죠. 네. 오늘도 개인들이 한 1,8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보통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개인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린 장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 뭐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오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990년도 정도에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지금 예, 3200 정도 와 있는 거죠. 음, 한국 증시에는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올라오는 상승장, 그리고 2000에서 3000에 올라오는 상승장이 있었는데요. 두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4년 정도를 1000포인트에서 머물다가 2005년도에서 2007년 그 사이에 2000포인트로 점프를 했고요. 네, 그 뒤로 또 한 13년 쉬다가 작년부터 이제 3000포인트로 한 번 더 점프한 거죠. 이 두 번의 상승장에서 외국인들은 모두 다 순매도였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에는 80조 원을 팔았고요. 예, 이번에도 2000을 넘어섰던 작년 5월 이후에 보면 한 10조 원 정도를 팔았죠. 그래서 두 번 다 사실 외국인들은 다 이탈을 했고, 2005년에서 2007년은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도 이제 주가가 크게 레벨업이 됐던 것은 개인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이에요. 두 번 다. 예,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참여자가 늘고 이 주식시장의 저변이 커진 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되는 중요한 동력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랬습니까? 네, 1000에서 그동안에도 2000 그랬죠. 올라올 때, 2000에서 3000 올라올 때, 그렇죠. 네네. 그때는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1000포인트씩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이제 3000 올라왔으니까 또 10년 쉬겠나? 이제 이런 불안감도 들어서요. 네네. 근데 이게 1000포인트씩 올라오지만 상승률로 보면 네. 1000에서 2000 올 때는 이제 두 배 오른 거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0에서 이제 3000은 사실 50% 오른 거죠. 사실 네. 4000 정도 가야 두 배가 올라가는 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1000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률로 보면 한 그렇죠. 4000쯤 네. 가야 또 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저변이 확대됐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부동산 때문에 네. 뭐 2030 세대가 주식밖에 혹은 가상화폐밖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만 예.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펀더멘탈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 선호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저변을 늘린 건데 2005년에서 7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이제 편입되면서 한국의 그동안 뭐 건설, 조선, 기계, 화학, 철강 이런 이 무거운 산업들이 중국의 수혜를 꽤 오랫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한번 바뀌었었고요.
작년부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빠른 속도로 사실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좀 더 소프트한 산업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편하면서 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SK텔레콤이 뭐 전통적인 통신 산업하고 네. ICT를 하는 투자 전문 회사를 인적 분할해서 지배 구조를 좀 재편하고 신성장 산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최근에도 보면 LG그룹, 뭐 현대차그룹, 뭐 한화그룹 이런 그룹들이 대부분 다 사업 구조를 좀 빠르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변화라는 뭐 중요한 중후장대 아까 무거운 산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요. 네. 아마 전 세계에서 IT하고 자동차, 컨텐츠 이거를 같이 하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대가 굉장히 증시 저변을 좀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계속 그렇게 오르기만 하는 것도 미국 나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이른바 미래형 성장 산업들이라서 그런데 그렇죠. 네. 한국 시장도 그와 유사하게 바뀌고 있다. 전 세계 다른 주식 시장에 비해서 특히 더.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 우리 코스피는 코스닥이 사실 나스닥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의 코스피가 오히려 더 나스닥을 닮아가고 있죠. 우리 시가총액 탑10 기업을 보면 뭐 반도체 회사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예. LG화학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현대차,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거든요. 예.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믹스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굉장히 특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밸류에이션 방법이나 혹은 과거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주가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자동차나 화학, 기계 이런 업종들이 네. 지난 10년과 같은 회사로 앞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지금은 고점이죠. 네. 네, 지금 과열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변신하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만들고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단계니까요. 예. 당장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산업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단계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높은 기대치를 지금은 적용하는 것이고 실적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테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는 논란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아까 2005년, 2007년도에 비싸다라고 했던 업종은 대부분 다 건설, 조선, 기계, 뭐 유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주가가 비싸다고 이 한국 주식을 끌고 가고 있는 업종은 완전히 다르게 뭐 헬스케어, 예. 소프트웨어, 뭐 IT 가전, 화학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분명히 지난 10년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한국의 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라는 논란은 이게 이 산업 자체가 구조 자체가 변했으니까 좀 다르게 우리가 리레이팅이라는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왔으니까 비싸다는 생각도 들 텐데 네네. 또 똑같은 기업이 같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는 주가가 더 비싸니 그렇죠. 한국 회사가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네네. 걱정도 있고 그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네. 계속 디스카운트이거나 주가는 둔화할 텐데 네네. 그거는 좀 해소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더라도 지금도 사실 뭐 14배 PER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낮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14배, 15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14배, 15배도 지난 2005년, 7년이 13배였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신고점 정도에 와 있는데요. 사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22배, 뭐 23배 이렇게까지 가고 우리 이머징 마켓 전체로 봐도 지금 우리보다는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물론 여러 가지 뭐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디스카운트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되긴 어렵더라도 신흥시장 정도의 밸류에이션 혹은 뭐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받는다고만 해도 한국 주가가 레벨업될 여지는 뭐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주가 오른다는 얘기죠, 그럼? 맞습니다. 저는 다음 달 한 중순 정도까지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흐름상으로는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연준에서 앞으로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유동성을 조금씩 지나치게 풀었던 건 조금씩 덜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멘트들이 나오면 네. 그때는 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때가 올해 아직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사시는 게
좀 더 좋은 알겠습니다.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달쯤 후에는 고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투자 전망은 어떤지 등등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면 사상 최고치입니까? 아닙니다. 한 2,800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2800요? 예, 닷컴 버블 때 그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1,000포인트 뭐 올라갔다는 것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8% 어제까지 올랐는데요. 네. 미국의 나스닥이 47%, 아, 군소 지수까지 합치면 몽골 증시가 한 77% 올랐더라고요. 코스닥 저 코로나 이후에 예. 한 근데 뭐 최근 1년 몽골은 동안 굉장히 작은 시장이니까 네. 이제 뭐 코스닥이 사실상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지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저는 이게 기분이 좋은 이유가 이 코스닥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중심의 시장입니다. 예. 외국인은 코스피의 한 35% 갖고 있고요. 코스닥 갖고 있는 건 외국인이 9%밖에 안 됩니다. 기관은 뭐 발표하지 않습니다만은 개인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 오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요. 다만 1000포인트가 가진 의미는 조금 저는 과잉 해석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주가 지수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00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해서 한 40년 동안 이게 3천까지 한 30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96년 7월에 100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 2000년 초에는 이게 3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그게 3000이군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40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들이 직관과 주가 지수가 맞아야 되는데 40포인트에서 1포인트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작은 등락폭처럼 보이지만 비율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300 근처까지 갔다가 40까지 떨어졌던 네. 게 코스닥의 역사였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수의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네. 그때 그냥 10배 하자 그래가지고 400이라고 하자. 400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 만들어지고 10배 오른 거 아니고요. 96년 7월에 만들어졌던 주가 지수로 예. 다시 회귀한 건데, 사실 뭐 코스닥을 또 뭐 그때와 비교하는 것도 또 맞지는 않는 게 많은 기업들이 망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 왔죠. 예, 또 좋은 기업들은 또 코스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의 동질성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20여 년 지나서 만들어진 지수대로 다시 갔다고 하면 뭐 이게 그렇게 뭐 축하할 만한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파란만장했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롤모델은 원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라고 했었다고 그럼요. 들었어요. 예. 그런데 나스닥에는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런 회사가 잘 생기지도 않고 네. 생겼다 해도 다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 코스닥이 만들어진 게 96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즈음에 아마 아마존이 상장을 했을 겁니다. 예. 미국에서 닷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미국 나스닥을 본따서 만들었던 시장이 코스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AIM이라고 하는 시장, 예.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라는 시장, 대만의 그레타이, 뭐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의 노이어 마켓 이런 게 다 96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멀쩡한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미국의 그 독일의 노이어 마켓은요. 네. 2000년대 초에 시장 자체가 폐쇄가 됐고요. 나스닥 재팬도 2000년대 초에 폐쇄가 됐습니다. 왜요? 왜? 기업들이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 코스닥 30으로 추락할 때 그 무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의 나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닥이 되게 초라한데 나스닥을 제외하고 보면 전 세계 성장주 시장 중에서 그닥 성공한 시장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왜 한국만이 부진한가 보다는 미국만 잘 나가는 게 성장주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드릴게요. 네. 왜 미국만 그렇게 첨단 기업들 네. 혹은 성장 기업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다른 나라의 예. 성장 기업들은 다들 힘듭니까? 제 생각에는 뭐 기술의 혁신이나 기술이 뭐 미국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도 또 미국이고요. 또 그런 기업들을 또 잘 성장시키는 굉장히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최근에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미국이 지난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뭐 언젠간 또 조정장이 오겠지만 뭐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뭐 아쉽게도 코스닥이 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들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스닥만큼 성과가 안 좋았다는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질문 드린 이유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한국 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미국 주식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이분들은 도핑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나 싶을 만큼 네, 계속 잘 올라왔잖아요. 네. 요즘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게 답인 건가? 세계적 흐름이라든가 구조적인 차이가 네, 있나?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뭐 네. 기술이나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좀 너무 과할 정도로 벌어들인 것보다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주주들만 부자가 되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지만은 네. 주주 환원이란 관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내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뭐 깔고 갈 만한 나라라는 생각은 듭니다. 번 돈 중에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되돌려주는 돈의 비율이 미국은 많이 높아요. 심지어는 또 최근 3, 4년은 번 돈보다 주주들에게 돌려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량한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는 예. 30년 동안 거의 흑자를 냈는데 이게 뭐 기업 그 돈이 그 기업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한 해 만에 실적이 나빠지니까 아주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은 주주 환원의 과잉, 한국은 주주 환원의 빈곤인데요. 뭐 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참 주주 생활하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전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왜 배당을 그들은 더 많이 할까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왜 배당 적게 하세요? 그러면 예, 대주주는 특히 배당 받으면 반 이상이 세금이고 네, 그 돈 쌓아놨다가 상속할 때는 상속세도 더 비싸고 네. 그러자니 이것저것 쓸 돈이 회사에 좀 있어야 차라리 낫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뭐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좀 문화적 차이, 주주들을 중시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자본시장 중심으로 발전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네. 그 애플의 대주주 1위부터 5위까지 해보면 전부 다 ETF입니다. 뭐 뱅가드나 뭐 이런 식의 기관 투자자 비슷한 것들이란 ETF인데 뜻이군요. 예. ETF라고 하는 거는 애플이 좋아서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음흠. 그냥 그 그룹을 한꺼번에 사는 거니까 네. 개별 기업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대주주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일대 대주주가 아마 뱅가드일 겁니다. 이대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ETF 회사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그 주인이 되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전횡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해관계나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주주들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경영진들이 막 자기 임금도 올리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하고 전 이런 효과도 있는 것 오히려. 같고 그러다 보니 뭐 내 돈인가 뭐 10년 동안 어차피 내가 갖고 그럴 있을 수 돈도 있죠. 아닌데 배당해드리고 좋아요나 받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캠브리지의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의 거버넌스가 지배구조가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들은 주식 팔고 떠나면 그만인 주주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주고 네. 한국은 회사의 주인이 있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미국은 주주들에게 좋은 회사, 좋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뭔가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자꾸 코스피 네. 시장으로 넘어가고 예, 그게 있죠. 넘어가면 좋아요?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업 코스피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전에는 코스피 200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요즘은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해서 뭐 KRX 지수 같은 게 있어서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게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스닥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예. 자체가 안 좋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우리 공직자 청문회 할 때 한 공직자가 코스닥 주식을 들고 있었거든요. 재산 공개하고 예. 보니까. 근데 예.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당하든지 야, 왜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건 괜찮은데 왜 코스닥에 그 아무도 모르는 주식하는 전 그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실 검증을 거쳐서 올라온 거고 우리가 예전 정부에서는 뭐 창조경제, 지금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게 다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은 정치인의 무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엔 코스닥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게 1,400개거든요. 네. 코스피는 800개밖에 안 됩니다. 나스닥은 미국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0배가 넘는데 나스닥이 한 3,100개입니다. 한국의 코스닥이 1,400개, 일본의 자스닥은 800개입니다. 기업이 너무 많군요. 예, 영국의 성장주 시장도 700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코스닥에 많이 넣고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도 네.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관리 가능한 숫자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비대칭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코스닥의 디스카운트는 과연 한국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규모로 네. 감내할 만한 종목 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그것도 고민이네요. 듣고 보니까. 네, 뭐 이 기업들을 많이 상장시켜서 어떤 혁신 기업에게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대의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에게 계속 돈만 몰아주고 뭐 하는지도 그 잘 주주들은 모르겠고. 전혀 이익을 못 봤어요. 지금 제가 코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가 2,9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000인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규모는 커졌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면서 돈을 대줬던 어떤 코스닥의 개인 투자가들은 결국은 수익을 못 봤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그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좀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코스닥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랑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새로운 종목이 계속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은 커지는데요. 네. 근데 개별 종목의 주가는 그만큼 못 오르니까 지수가 못 오른 겁니다. 자꾸 물만 탄다. 코스닥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벤처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조달해 준 주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라는 유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돈 좀 실망스럽고. 이거는 성공적인 시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든 나라가 성공하든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네.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나타나려면 투자가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네. 벤처 캐피탈들이 네. 벤처 캐피탈들의 고민은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엑시스를 하고 돈을 다시 회수하고 돈을 벌어야 또 그 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데 이거는 회수할 방법이 오로지 상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파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좀 상장을 더 시켜주세요. 그래야 그 돈이 또 예. 돌지요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런 벤처 시장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듭니다. 얘기도 코스닥의 있더군요. 규모로 보면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고 뭐 그런 점이 조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예.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요즘은 무슨 주식 좀 사면 좋은지. 글쎄요. 요즘은 뭐 전통 우리가 잘 아는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경기민감주나 통신주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서 익숙했던 올드 예, 인더스트리. 성장주, 가치주 상관없이 네. 올해 이익이 좀 늘어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종목을 고르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시장이 아닌가?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무슨 주식이 유행이냐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실적 잘 나오는 회사가 그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시간 내서 알아보기는 귀찮은 그런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대신 알아봐드리고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석보경 씨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주변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생기셨는데 들어보니까 상장된 코인과 비상장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한 개에 7천만 원짜리도 있고 한 개에 5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던데 상장을 하면 어디에 한다는 건지 그리고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인은요, 코인 거래소에서 서로 사고 파는 건데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을 상장 코인이라고 하고 코인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을 비상장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식도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 있고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굳이 거래하려면 장외 주식이라고 해서 따로 만나서 서로 돈 주고 받고 계약서 쓰고 해야 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코인이 상장되어 있고 어떤 코인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거냐? 이 기준이 뭐냐? 이거는요. 그건 코인 거래소 사장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인 거래소 사장님들이 뒷돈을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상장시켜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상장 안 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거기 정신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주식시장은 영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이익이 1,000억 이상 나는 회사만 상장한다 뭐 이런 기준을 딱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따라서 상장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가 딱 되는데 코인은 이게 영업을 하는 회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라서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어떤 코인은 상장이 되고 어떤 코인은 안 된다를 구별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매출이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코인일 뿐이라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고 그래서 그냥 거래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금이나 굴이나 알미늄이나 철광석이나 이것도 역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만나서 알아서 가격 정하는 거지 뭐 적정 가격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때 비싸도 사는 거고 싸도 안 사는 거고 그렇듯이 코인도 비슷한 구조라서 그래서 한 개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실 텐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냥 즐기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이게 또 다 돈벌이와도 연결되고 치열한 비즈니스도 오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간 스포노믹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스포노믹스라는 코너로 들어온 게. 스포노믹스 코너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네. 많은 청취자들이 이종훈 평론가 돌아오기 전에는 나는 손경제 안 듣겠다. 에이 설마요. 예, 설마 농담은 농담이었는데 네. 그러긴 있었어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야구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네. 가장 먼저 류현진 선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 예. 이야기 뭐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빅리그 통산 60승 달성에 성공했거든요. 예.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더디든 TD 볼바크에서 열렸던 2021 메이저리그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피안타 4개, 볼넷 하나 그리고 1실점을 했어요. 비자책점이고 그래서 거의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오호.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이제 박찬호 선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방송인이죠 이제는. 방송인 박찬호 씨에 이어서 네. 두 번째로 60승을 거둔 메이저리그에서 60승을 거둔 한국인 투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근데 어제 경기 보면서 이게 야 뭐 지금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역발상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는. 그렇죠. 근데 역발상 투자에 한 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류현진 선수 투구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냐면 예. 사실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를 만나면 굉장히 약했어요. 그동안 류현진의 천적이 뉴욕 양키스였어요. 네. 굉장히 약했는데 류현진의 주무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체인지업이잖아요. 느린 체인지업. 체인지업의 뭐 대가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커터만 던졌어요. 거의. 커터라고 컵패스볼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굉장히 빠르게 빠른 볼처럼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타자 몸쪽 앞에서 살짝 휘는 네. 그 각이 작은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컵패스볼을 많이 구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양키스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겼겠죠? 네.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키스 타자들은 유현진이야? 체인지업이지. 체인지업 공격을 준비했죠. 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역발상으로 나간 거죠. 아하. 그러면서 그 류현진 선수가 어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보면서 네. 이게 역발상 투자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봤어요. 너무 비약인가요? 괜히 유현진 선수 칭찬해주고 싶으니까 갖고 온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포노믹스니까. 알겠어요. 이게 어제 경기가 플로리다에서 열렸다고 하셨는데 네네. 뉴욕 양키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대결한 거면 둘 중에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근데 달라요? 이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그 토론토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영부가 있거든요. 예. 토론토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 정부가 지금 그 토론토에서 홈 경기를 할 수 없게 해놓고 있어요.
국경을 이동하면서 시즌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토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 메이저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홈구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5월까지는 플로리다 주 더니든에 있는 그 TD 볼파크에서 경기를 하고 거기가 우리 홈구장으로 치자.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플로리다는 비가 잦고 날씨가 더워서 5월 이후부터는 또 또 못 연결이 써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서 토론토로 돌아가는 게 좋지만 토론토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금 임시 홈구장을 또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프로야구 구단이 고향이 네. 국경 너머에 있어서 네. 왔다 갔다 못 하는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지금 관중 입장이 제한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라서 현재 잠실, 수원, 인천, 고척, 대전, 사직구장은 10% 전체 수용 관중의 10%만 입장할 수 있고 예. 광주, 대구, 창원은 30%의 관중을 입장을 받을 수 있게. 거기는 또 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 구장의 크기의 문제도 있고 자석 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30% 받는 데가 더 많은가 봐요. 큰가 봐요. 어디가 30%? 30%가 그 작죠 오히려. 근데 작은데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지금 KBO와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네. 결정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그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방에는 좀 많이 지방은 좀 덜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10%와 30%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10%, 30%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지난 주말까지 KBO 리그 36경기가 열렸는데 36경기 중에서 매진된 경기 숫자가 10경기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안 오신다. 네. 참고로 코로나가 지금 프로야구 관중 숫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2019년과 2020년 작년 그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2019년에 프로야구 입장 관중 숫자는 728만 6,008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32만 8,317명 왔어요. 근데 이건 95.5% 줄었죠. 이건 또 많이 좀 54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올 수 없죠. 왜냐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여름까지 무관중 경기하다가 10% 그리고 30% 이렇게 좀 늘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10%라도 열심히 채웁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10%를 받으면 네. 구단들은 우는 소리를 많이 해요.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입장 수입으로 이 관중 숫자 줄어든 걸 환산하면 입장 수입이 2019년에 858억 원이었거든요. 전체 예. 프로야구에. 예. 근데 작년에 45억 원. 그럼 입장 수입은 받아서 구단들이 나눠 갔습니까? 구단들이 이제 그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네. 구단들이 입장 수입을 챙기고 또 원정팀에게 나눠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입장 수입이 실질적으로 구단 수입에서 한 재정의 한 30%를 차지하는 정도 거였는데.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수입인데 이게 사라졌고 또 입장 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게 입장권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핫도그도 팔고 그렇죠. 콜라도 팔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단 내에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 그리고 마케팅 수입도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KBO 발표에 의하면 네. 작년에 우리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경기당 약 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프로 구단은 평소에 코로나 없을 때는 흑자예요? 다 흑자는 아니고요. 예. 한 두세 개 혹은 뭐 한두 개 구단이 흑자를 보죠. 흑자 보는 데는 왜 흑자예요? 근데 흑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간신히 흑자? 네, 간신히 흑자죠. 입장 수입이 좀 많다거나. 입장 수입이나 매출이 좀 늘어났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금융 수입 같은 게 좀 늘어날 때가 있어서. 금융 수입? 예. 프로 구단이 뭘 금융 프로 수입이 있어요? 구단들이 이제 뭐 보험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금융 상품에 약간 투자를 했다든지 뭐 부채를 돌려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융 수입이 조금 있고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10% 관중이 들어오잖아요. 10%, 30%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하게 되면 수익만 놓고 보면 차라리 구단 입장에서 무관중 경기하는 게 나아요. 왜요? 예? 경기장 청소하고 하는 운영비가 더 들어요? 그걸 이제 경기 진행비라고 하는데 네. 경기 진행비가 경기를 하게 되면 프로야구장에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관중석에서 왜 이렇게 파울볼 날아오면 호루라기 부는 네.
그 요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 있고 진행 요원이 있고 또 경기장 이 입구에 보면 표 받는 분도 있고. 표 받는 분도 있고 또 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체크하는 네. 게이트키퍼 같은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여러 지금 그 경기 진행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의 인건비도 나가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쓰게 되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면 이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경기장 월세도 냅니까? 경기장은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러니 연간 그 계약을 사용료도 안 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아, 그건 내야 그건 되는데. 내야 되니까. 아, 네, 다만 그건 내야 운영비, 되는데, 인건비만 네. 줄여도. 그것만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장 그 인력과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 관중이 입장하는 수입보다 안 된다. 더 많은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면 손실이다. 차라리 그냥 무관중으로 가는 게 싸기로 싸고 네. 이익 면에서는 낫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거군요. 하는데 제가 이제 전자공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년에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올려놓은 공시 그 재무회계표를 봤거든요. 네. 재무회계를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작년에 경기 진행비로만 7억 5,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예. 근데 2019년에 20억 7천만 원 썼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무관중 경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무관중 경기가 많아서 줄어들었는데 네. 그래도 10% 30% 들어오면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알겠어요. 진행비 쓰는 거 생각하면 손님을 일부 조금 받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 수익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 비용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줄어드는 업종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네. 프로야구 구단들부터 좀 살립시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하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를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단들도 비슷한 고민일 텐데 거기는 고민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스포츠 도박. 아, 토토. 아니요. 그 미국 같은 2018년에 예.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도박해도 그래서 된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서 합법화가 지금 주별로 이제 결정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합법화가 되면 이제 메이저리그를 비롯해서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 단체들이 그래? 그러면 니네가 도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가 경기를 하니까 니네가 해주니까. 하는 거잖아. 예. 도박을 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전체 금액의 1%를 줘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스포츠 도박의 연간 비용은 네. 161조예요. 근데 음성적인 돈까지 다 뭐 했을 때 300조가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1%가 프로스포츠계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일단 그 스포츠 도박하는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안 있는데 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좀 줄이자라고 하는데 아니, 날씨를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해서 해나 달 구름한테 돈 안 주잖아요. 해나도 다른 돈을 원하지 않죠. 꼭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근데 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장 규모 커질까 봐. 미국의 헤지펀드나 유명한 그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 알겠어요. 스포츠 도박 회사를 사라 이런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다시 들으시려면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